알면 당신도 버테랑!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네. 여러분의 그리운 세월을 잡아드릴게요. 법태랑 문지기 MC 김현욱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 요? 여러분, 법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법태랑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법률에 나이가 있나요? 네, 세월이 가도 법은 존재하는 법 따라 사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야, 진짜 전 팀장은 노래도 이거를 좀 예. 일부러 이렇게 주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일부러. 저는 발라드가 예, 좋거든요. 예. 아니, 참고로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매번 무반주로. 노래할 때마다 되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음잡기가 쉽지가 않죠. 네. 우리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날짜 가는 거, 한 살 한 살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네. 내년 1월이 되면은 싹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새해네. 저는 30대 때는 사실 뭘 큰 의미가 없었는데 40대 되니까 네.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인 거예요, 전 팀장은? 아니 이제 40은 아니고 이제 43. 아유, 참 진짜 50대 봐요. 예. 하루하루 너무 빨리 가. 진짜. 자고 일어나면 밤이에요. 울려난 밤이네. 또 이런 얘기하면 카메라 잡고 계신 저 감독님은 또 저에게 또 뭐라고 호통치시겠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예. 자, 그런데 작년에도 연말이 이제 스산했는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인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해외도 아주 난리죠. 네, 지난 여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강력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가 금지되고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모든 광장이 심지어 폐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무원과 이 국영 민영기업 직원들도 휴가를 아예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유럽도 난리예요. 그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슈퍼 그린 패스 도입하고 예. 백신 접종 의무화 직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 추가 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 패스는 원래 하던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슈퍼 그린 패스는 말 그대로 좀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48시간 유효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사실상 그린 패스 혜택을 누려온 미접종자는 이제 그 실내 음식점은 물론이고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고요. 독일도 최근에 슈퍼 그린 패스하고 유사한 투지 규정을 이제 신설했는데 미접종자는 술집, 식당, 영화관 이런 곳들 공공장소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백신 접종 없이는 어디도 못 가. 이제 결국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찌 될까봐 접종 안 하는 이제 산모들도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아직도 좀 많죠. 미접종 임산부가 전국적으로는 약 23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로 미접종 산모에게서 이제 태아가 감염돼서 이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1월에 발표한 연구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된 임산부의 사산 위험이 일반 임산부의 2배나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최대 4배나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잘하셔서 접종을 좀 되도록이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변이가 점점 생길수록 이게 이제 감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백신을 맞거나 안 맞거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백신 접종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열심히
달려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법 주제는 뭡니까? 네, 약자가 갑이 되는 세상을 위해 약자 지원법입니다. 네, 약자가 갑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 어려운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 만드는 베테랑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저 스스로가 빛나는 삶보다 누군가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국 사건과 인권 사건의 변론은 바로 누군가의 창문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께 박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키오스크 단말기를 접근할 수 없는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법률 용어들이 어렵고 특히 또 일본식 한자 표기가 많아서 법안을 발의할 때도 예산 투개서가 같이 첨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도 스크린을 한번 하자는 거죠.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 믿고 맡길 미래. 이 시대 어떤 재난이 와도 정면 승부. 앞에 강조되는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두근두근 안양의 심부름꾼 이재정 의원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대 어떤 재난이 닥쳐도 정면 승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정을 아, 네. 넣어봤습니다. 노력은 하셨네요. 임팩트는 없어 보여요. 네. 자, 올해 국회 일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는지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글쎄요. 네. 정신없는 한 해였어요. 국회에 네. 들어오고 난 뒤에 정신이 제대로 챙겨지는 한 해는 없긴 없었는데 네.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네.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그렇죠. 특히 장기화되면서 피해 입는 분들이 또 법제화된 다른 방식의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국회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죠. 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래도 가장 서민의 삶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때라서 누구보다 날이 서서 네. 긴장 늦추지 않고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소개를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
믿고 맡길 미래 이렇게 이제 앞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의 당찬 의원 1호를 꼽으라면 이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목받고 있는 민주당의 미래 의원이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침없고 또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시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네, 자기 네. 역할도 이제 모두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공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하나의 비춰진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생겨서 이미지를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주목해 주셨던 게 당차고 일 잘한다. 뭐 이런 컨셉이 되다 보니까 또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아니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그 아니 당찬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하는데 그 뭐 프레임이 저는 그냥 씌워졌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릴 때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네. 워낙 또 열심히 당차게 본인의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생활비를 거의 스스로 또 벌어서 쓰셨다고 하고 진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칭찬인 것 같죠. 어린 시절부터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상장을 받아가도 네. 썩 유쾌하신 것 같지도 않고 네. 성적표를 망쳐가도 네. 썩 불쾌하신 것 같지 않고 네. 어느 순간 네. 아 내가 내 성적을 이 정도 이상 만들어내는 건 나 필요에 의해서구나. 부모님을 부모와는 행복하기 아무 위해서.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결정하도록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방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쇼맨십을 갖추게 된 계기가 원혜영 의원님이 운영하셨던 회사. 네. 그러니까 뭐 풀, 예, 풀. 거기에서 고객 여러분 뭐 들어가십시오.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있으셨어요? 예, 백화점에서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20살 때 막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그것도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선배님들 맞아요. 하는 거 보면서 배웠는데 그게 아마 그 의회에서도 발언을 하거나 제가 그러면 목소리가 약간 연극형 인간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댓글 보면 그렇죠. 써있더라고요. 약간 떠 있는 목소리. 근데 네. 약간 그때 조금 연습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대단하시다.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사법시험 준비를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데. 네. 이제 제가 학번으로는 94학번인데요. 네. 졸업하던 해가 IMF 시절. 아이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도 기본적으로 공고가 난 데가 별로 없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그때가 공무원 시험 등등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던 첫 어쨌든 변곡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또 제가 꿈꿨던 건 사실은 기자 언론직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법을 전공했고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법시험으로 전환을 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꿈에 대한 상상 없이 그렇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선택했는데 저는 그래도 변호사라는 것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내가 에너지를 갖고 찾을 수 있는 제가 꿈꿨던 기자라는 직업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쁘게 공부했어요. 그럼 정치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 정치권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저도 사실은 약간 정치에 대해서 이미 관련돼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직업이면 저는 정치를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현실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서 제가 공천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맞지? 이런 고민을 제가 처음으로 시작해봤어요. 처음에는 교수 중에서 교수들에게 제일 박수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치의 영역이 뭐 건축가 중에 1등, 변호사 중에 1등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에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지 하니까 다양한 정치인의 상이 다 등장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을까 예. 하고 정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예. 이렇게 도전해보라고 네. 추천도 하고 예. 대표적으로 표창원 의원님 정치 예, 고민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방송을 통해 만났는데 표 의원님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정치를 꼭 해보시라고. 당신의 이미 많은 메시지는 정치화돼 있고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좋지만 당신만한 달란트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걸 손살을 치는 건 정치인을 우러러보든지 아니면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 했고 표 의원님도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정치 컨설턴트시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어떤
제가 지향했던 것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겠고 저한테도 그 여러 정치인의 상들 중에 n분의 1만큼의 역할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 옷을 입었는데 딱 맞으세요? 그 뭐 가도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쳐 입기도 하고 했는데 다만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여유롭게 뭐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자충우돌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역할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정 의원님에 대한 사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자의 불의 앞에서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일까요? 20대 국회부터 줄곧 약자를 위한 법안을 어마무시하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죠. 약자가 갑이 되는 세상을 위해 어떤 법안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돼 있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의 약자가 갑이 되는 세상을 위해 약자지원법 첫 번째 법안부터 볼게요.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의 날이 생겼어요. 의용소방대법입니다. 네, 의용소방대는 이제 정식 소방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네. 법안이죠? 사실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우리는 소방관 아저씨 네네. 굉장히 든든해 하잖아요. 네. 근데 소방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예, 그렇죠. 네, 우리 수적으로 봤을 대한민국에서 때.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응할 수가 없었고 모든 역할을 국가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위 말하면 1인 소방서라고 불리우는 여러 곳들의 자원의 한계를 보충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 위험은 무릅쓰고 수단 개념으로 국가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보상은 해드리는데 부족하죠. 예,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자긍심에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기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그 의미를 새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봉사의 가치는 우리 공동체가 예전에 불이야 하면은 네. 마을 사람들이 다 다 같이 바깥 들고 와서 뛰어나왔죠. 맞아요. 줄다리기에서 그 물을 퍼붓던 그런 예. 공동체 의식, 연대 예, 의식에서 예. 비롯된 거거든요. 네, 네. 의용 소방대원들께 박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는 어떤 연대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날 제정 법안을 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2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의용소방대 날이 3월 19일인데 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제 뭐 이렇게 제도화된 걸로 따지면 3월 11일인데요. 네. 119하고 네. 합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뭐 법률 스킬로 날짜를 조합한 게 아니라 네. 그 단체에 여쭈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또 의미도 담을 수 있는 119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의용소방대가 이제 어떻게 생겨난 건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요거 전 팀장이 좀 준비했죠. 아니, 예. 오래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의용소방대 공식화된 게 예. 1915년이래요. 예? 네, 당시 이제 소방조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평상시에는 본인들 일상생활 하시고 특별한 화재 경우에만 좀 출동하는 분들인데 뭐 특별한 자격 요구는 없대요. 신체 건강하고 또 안정된 직업 갖고 있고 건강 상태 이제 이렇게 좋으시면 김현욱 아나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참고로 덧붙이자면은 이 의용소방대 대장 대장님, 1인과 대장님. 부대장, 반장, 일반 대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대장이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소방 업무로 인해서 혹시 질병에 걸리거나 뭐 부상, 뭐 사망할 때는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그 의용소방대원 해임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임이 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 법이 대부분이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간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생활권이 특정 구나 동으로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잖아요. 안양만 하더라도 과천, 군포와 어우러지는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불이야해서 그걸 가청할 수 있는 거리에 살아야지만 의용소방대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막 공지가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이유로 해서 자동 해촉되던 과거의 규정과는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를 담은 법안입니다.
아, 과거에는 이사하면은 자동 그렇죠. 배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사실은 익숙한 조직, 이것도 긴급 업무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네, 보니까 네, 평소에 뭐 전문적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도 소통했던 끈끈함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또 기술적으로도 커뮤니티의 이 그렇죠, 그렇죠. 성격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의원님 네. 안양에 살던 분이 네. 예, 부산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또 상상을 해서 여쭤보고 제가 이건 차마 아무리 미처 상상을 발달해도 못했네요. 불렀어요. 근데 부산에서 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극단적이시네. 근데 이제 의원님 보면요, 이 소방관 관련한 법안들 상당히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도 처음에 입성하시자마자 1호 법안으로 내신 게 이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법이거든요. 특히나 이 소방관들의 뭐 처우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1호 법안은 그간 계속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거. 최대한 많은 우리 의원실 숫자들이 의지를 모을 수 있는 법안이면 좋겠다 싶어서 경청하다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소위 말하는 행자부에서 각 부처 간 정원을 조정한다는 게 사실상 뭐 어떤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 가지 국민하고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어렵지만 해보자. 그리고 우리 아들도 되게 힘을 많이 줬던 게 아들이 힘을 많이 줬다고 하니까 아들이 굉장히 장성한 것 같은데 당시 17개월, 18개월이었던 엄마 소방관을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 아니 그 정도면은 그 소방차를 좋아할 나이긴 하네요. 예, 맞아요. 삐뽀 삐뽀. 그렇죠. 그 뭐 특정 만화를 언급해서 그런데 뭐 타요라든지 네, 그러니까요. 예, 등등 여러 가지 만화책에서 가장 멋있게 나오는 게 네, 소방관이에요. 맞아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도 저렇게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세상을 지켜주는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기가 자기가 크면 소방관 아저씨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목표가. 네.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1년 하고 조금 더 사는 아가한테 안 된다고 위험한 직업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인데 위험하다. 위험해서 내 가족이 하지 않길 바라는 직업이라는 게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소방직 국가직화가 의결이 좀 쉽진 않았나요? 네, 사실 지방자치 시대에 모든 공무원들을 경찰도 지방자치 시키는데 왜 국가 중심으로 역행하느냐 이런 행정학적인 어떤 논리도 기반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복합재난에 대응하고 부족한 지방자치 재원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재원으로 대체해서 소방관의 권익을 확충할 수 있다면 국가직화하는 게 맞다. 이런 약간 법리적 논리도 설득을 하고 또 무엇보다 국민들이 도와주셨어요. 혹시 정우성 씨 이렇게 밀가루 뒤집었던 네, 기억하시죠? 네. 챌린지. 그 챌린지가 제일 먼저 1호가 제가 했어요. 네, 소방관 고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소방관 고마워요. 우리 방 인턴이 제안을 해서 제가 하면서도 이거 이러고 그냥 쓱 끝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기획하지 않았는데 저 연이어서 하셨던 분들이 다 소위 탑을 끊고 있는 연예인들이었어요. 군진을 뒤집어 쓰는 걸 체험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그 어려운 얘기를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엑소는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왔어요. 와. 저희는 지목받지 않았는데 해도 되겠냐. 어머. 근데 여론이 형성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 시작했다는 건 모른 채 그 이벤트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알리겠습니다. 예. 탑스타들 이전에 이재정 의원이 계셨어요. 제가 시작한 건데. 어쨌든 그걸 네.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그럼요. 움직이지 않던 국회를 움직인 그럼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원한 그대로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법안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어요? 사실 조직을 가진다는 게 권력에서는 권한이에요. 부처 이기주의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완력들도 심겨루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약간 절충안으로 한 거예요. 지휘 감독은 지방자치에 남겨놓고 국가직화를 시키고 등등 했는데 그다음 필요한 거는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이제 집행하지 않고 서포트하지 않으면 국가직화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좀 완벽한 국가직화라고 불리울 수 있게 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좀 안비될 네네. 필요도 있고
또 운영하는 네. 국가의 관계 당국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예. 아유,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재정 의원께서 큰일 하셨네요. 서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소방서하고 지방에 있는 소방서하고 처우가 너무 달라요. 예. 심지어 그 쓰는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달라가지고 본인들 자비로 사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아직은 점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편집되더라도 꼭 하고 싶어요. 예. 실제로 소방복을 입어보시면요. 네, 네. 너무 무거워요. 예. 진짜 무거워요.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장비를 다 하고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장비를 어떻게 움직일까 싶거든요. 근데 방화복이니까. 방화복이니까라고 네. 생각하시죠. 얇은 재질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높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일하기 편하다가 아니라 국민의 아까운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예산만큼은 국가가 과감하게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방법이 생각합니다. 있구나. 아니, 저도 그거 입어봤거든요. 그걸 입으면 로봇가 돼요. 맞아요. 바지 이런 게 뻣뻣해가지고 거의 동작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입고 뛰시더라고, 그분들은. 대단한 거죠. 훈련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법안,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재정 의원님의 약자가 갑이 되는 세상을 네. 위해 두 번째 법안은요.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게요. 이 무인 단말기 접근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법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인 거죠. 네. 그죠? 예. 사실 지금은 키오스크라고 해서 대부분 전자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주문도 하고 무인 점포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조차도 이제는 대면을 안 하기 위해서 짐을 붙일 때 외에는 단말기를 활용해야 맞아요. 되고 거의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그게 좀 더 가속화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어른들도 낯설어하고 여러 장애 때문에 키오스크 단말기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단말기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만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점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키오스크 그러면 이제 터치 스크린인데 네. 예. 장애인을 위한 이 키오스크는 우리가 못 본 것 같아요, 전 팀장. 맞아요. 예. 가끔 저도 사실은 예. 키오스크 앞에서 어디 보자고 잠깐 이제 숨 고르기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에 가게를 찾지 않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자체나 기업 등에서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어 영상 아니면 높낮이가 조절되는 이런 키오스크를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법제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편의를 이렇게 이제 개별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나서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상품들, 밥솥 같은 일반 전자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새 냉장고 같은 거 아시죠? 다들 이렇게 튀어나온 버튼이 아니라 네. 전자화면으로 터칭하고 하는 터치 거예요. 스크린이잖아요. 네. 그것들이 얼마만큼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특별 주문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과거 방식 구형 냉장고만 써야 되냐?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고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옛날에 투지폰 쓸 때는 이게 번호가 느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단말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문자를 보낼 때 다 안 보고도 쳤었어요. 맞아요. 안 보고 이렇게 안 보고 치면은 제가 더 빨리 가고 문자는 늦게 쳐졌었거든요. 근데 터치되는 거는 안 보면은 에러가 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돼서 터치가 좀 불편한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거를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네요. 자, 이런 그 배리어 프리 무인 단말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좀 더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키오스크 앞에서는 이 고령층 분들도 좀 많이 힘든데요. 지난 6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이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 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구매 대상이 되는 이 지능정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증 기준과 우선 이제 구매 대상이 되는 그런 제품들 종류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나아지겠네요. 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듣지 않으니까 앞서서는 이제 의용소방대의 날 법안으로 통과시키셨는데 수어의 날 법도 만드셨다면서요? 네, 이것도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러 번 요구도 하시고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위해서 노력도 하셨는데 안 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어가 공식적인 대한민국 언어가 된 지는 그렇죠.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화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수어라고 네네네네. 수화는 수어로 하는 대화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어가 공식 언어 된 만큼 우리 한글날도 있는 것처럼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이건 여야 의원님들이 공의 인식을 공감해 주셔서 발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통과시켰던 언제예요, 법입니다. 수어의 날은?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우리와 달리 장애인도 군대를 갑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으면 면제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무에서 면해주는 게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대요.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있을 때 그 한 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지라도 공동체 전반의 전체적인 사기와 연대의식, 전체적인 전투력은 향상한다라는 정말 보다 넓은 안목에서 군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진 그 각각의 달란트가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그분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이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책임지는 주체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법안 넘어가 보죠. 네, 이재정 의원님의 약자가 갑이 되는 세상을 위해 약자지원법 세 번째 법안은요. 네. 법률 우리말 좀 씁시다. 한글 정비화 3법입니다. 뭐 법이 세 개라는 건가요? 네. 아까 소방과 눈물 닦아주기법이 네. 사실은 패키지 법안으로 한 6개의 법안들이 쫙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관한 법률들이 기술적으로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비법의 핵심 내용은 사실 국회가 지금 법률 용어들이 어렵고 특히 또 일본식 한자 표기가 많아서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용어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한글화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기왕에 만들어진 법을 바꾸는 것도 물론이지만 만들 때도 점검을 해서 처음부터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국회 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관련 법률도 바꿔야 했고요. 그래서 법안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 너무 어려워요. 네.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변호사님도 약간 그런 버릇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국회에서 발언할 때 해당 상임위 이런 얘기 안 하고 당해. 네, 맞습니다. 당해. 이건 법률 용어로 쓰는 당해. 거예요. 당해 법률. 해당인데. 근데 해당이란 말도 한자긴 한데 당해. 아직도 여전히 쓰고 있고 뭐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게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어투 자체가 어색하네요. 그게 바로 이제 어려운 법률에서 비롯되고 판결문에도 이어져 오고 하는 건데 제가 단적으로 소화라는 단어. 소화요? 네. 소화는 다이제스트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르게는 뭐 불을 끄다 그렇죠, 이렇게 불을 되는 끄다. 거죠. 네.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법률 용어 안에 네. 신기술을 받아들이다 할 때 뭐 신기술의 소화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한자를 그러네, 쓰죠. 그것도. 그래서 이 용어를 보면은 바로 한글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문을 봐야지 뜻풀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럴 정도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래서 법조인들은 서당을 먼저 다니셔야겠네요. 옥편을 끼고 삽니다. 대학교 때. 전 따지면서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알기 쉬운 법률 네. 만들기 특별위원회 이 이름도 듣기 좀 편안한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법률 용어를 검토하고 바꿀 것을 제안하고
바꾸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어떤 한자 표현을 바꾸는 법안도 의원님들이 많이 내요. 그것만 심지어 발굴해가지고 법안 개수를 높이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의원들의 법안은 사실 제도를 한 단계 개선시키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국회 사무처나 부처에서 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걸 다 그렇죠. 모아가지고. 예, 실제 법안을 발의할 때도 의원님들이 국회 사무처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 예산이 얼마 든다라는 예산 추계서가 같이 첨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도 스크린을 한번 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스크린을 해서 제대로 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위원회가 국회 내에 있으면 좋겠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법률 용어 중에 아마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위요지. 위오지? 네. 혹시 위에 있는 이쑤시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가 합리적인 위요지. 이유입니다. 제가 그 주거침입죄를 설명을 할 때 위요지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한글로 풀어서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한글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말을 쉽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법안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이제 부처에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부처의 정부안들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책임관 제도를 만들었고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법안이긴 한데 활용이 조금 미비해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쉽고요. 그와 발맞추어서 각 부처의 그런 기존의 제도들도 보다 확대되고 활용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글 정비와 상법이 보면은 국회 입법 프로젝트에서 국민한테 직접 전달받은 오, 법이라고 들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오. 좋지 않습니까? 이 예고편도 굉장히 재밌다고. 안녕하세요. 이재정 의원님입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이랑 어감이 비슷하네요. 네. 네. 짜장면 시키는 거 쉽잖아요. 네. 심지어 요새는 배달 어플로도 네. 되는데. 네. 근데 법률안을 만든다는 건 국회의원실에 가서 보좌진 만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요. 네, 맞아요. 게시판에 어디 올린다고 해가지고 네. 쉽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국회의원 정말 짜장면 시키면 배달되는 것처럼 예, 예, 예. 배달을 요청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법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 소화를 못했어요. 각 의원당 한두 개씩 찍어서 실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남은 법률안들은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300명 전 국회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모든 법들이 다 이제 뭐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이렇게 얻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이 한글 정비와 상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받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선택한 이 법안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장종철 국민께서 네, 네.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실제 법안을 만들 때부터 소통을 해가지고요. 네. 만들었고요. 아직 국회 계류 중이지만 네. 이 프로젝트 완성은 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것까지니까 그때까지도 그 국민께 보고하면서 또 의사소통도 해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장종철님. 예. 자, 이제 올해는 다 갔고 곧 새해가 열릴 겁니다. 연말 연초를 맞아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년에 각오, 입법 계획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측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들떠 있을 크리스마스 시즌도 또 연말 연초 시즌도 여느 때와 같이 보내지 못하는 국민께는 정말 송구한 마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더 예민하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행복할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에 찌들려서 힘들고 그 사명감이 너무너무 무거우면 제가 만드는 법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저 역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될 거고요. 이 행복이라는 게 나의 이익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사에 또 이제 밝고 긍정적으로 또 소통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정치인으로 제가 가진 꿈이라면 저는 국회의원이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는 국회의원인 게 자랑스러워요 하면 사람들이 뭐야? 뻐기는 거야? 뭐 국회의원이 뭐 자랑스러울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가 가져다 준 불신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정치를 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때가 되면 전 소방관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는 말처럼 어색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도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그 법태랑의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이렇게 좀 퍼뜨려 주신 것 같아요. 톡톡톡 튀는 그 말투. 두 분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의원님의 그 말씀대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그 말씀하실 그날까지 힘차게 의정활동, 입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본인이 먼저 행복하시겠다.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행복하게 입법 활동해 주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뛰어주시면 그걸 보는 국민들 당연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일 잘할 것 같은 스멜 냄새가 나는 분. 이재정 의원님을 이제 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약자들이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 할 것 같던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거의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배달앱이 활성화된 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보면 기억하시죠? 네. 맛집들 이제 이렇게 주변에 배달되는 곳들 다 전화번호에는 책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음식점 전단지 같은 거 이제 사라지고 아유, 보기 힘들죠. 앱만 있으면 우리 동네 뭐 맛집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 동네 방방 곳곳에 맛집들 다 찾을 수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무렵만 해도 배달 음식 자체를 안 먹고 시켜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맛집에 갔는데 여기가 배달이 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어플의 별점부터 리뷰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고 이거 보고 배달시키더라고요. 두 사람 뭐 보고 배달시킵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주문 많은 순으로 그다음에 리뷰 보고 아무래도 주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달했으니까 맛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주문율도 좀 올라가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제 감을 생각하고 음식의 사진을 직접 주문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대충 찍었는데 현실적인 사진. 네네네. 그런 사진들을 좀 참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별점, 주문량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참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연도 역시 배달 어플 리뷰와 별점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부릉부릉. 배달과 관련된 사연이니까요. 네. 달려씨, 늦게까지 야근하느라 고생이 많아. 어디 우리 달려씨 뭐 힘든 건 없고?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느라 좀 피곤하긴 하네요. 배도 좀 고픈 것 같고. 그래? 우리 달려씨 야근하는데 배까지 고프면 안 되지. 그 달려씨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다 시켜줄게.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데 오늘따라 이태리 유학 시절에 먹었던 나폴리 피자, 화덕 피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뭐 이 근처에서 이태리 전통 화덕 피자를 만들어내는 피자집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달려씨가 먹고 싶다면 내가 이태리까지 가서라도 피자를 만들어 올 수 있지 않겠어? 기다려봐. 내가 달려씨 입맛에 꼭 맞는 이태리 전통 피자를 시켜주도록 하지. 그럼 도우는 얇고 바삭하지만 쫄깃하고 토핑은 푸짐하지만 과하지 않은 페퍼로니 피자로 부탁드려요. 오케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자, 여긴 도우가 두껍다는 리뷰가 많고, 여기는 화덕 피자가 아니고, 이 집이 전통 이태리 화덕 피자라고. 그래, 여기가 피자 맛집이군. 그래, 결심했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전 과장과 배달려 씨. 평소 배달려 씨에게 호감이 있던 전 과장은 달려 씨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피자 맛집을 검색해 피자를 시킵니다. 달려 씨, 그 달려 씨가 그토록 먹고 싶다는 이태리 전통 화덕 피자 대령이요. 자, 먹어봐요. 내가 달려 씨를 위해서 리뷰랑 별점 꼼꼼히 보고 고른 맛집 중에 맛집이야. 어머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 그래. 자, 따뜻할 때 맛 좀 봐봐. 이게 무시란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피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먹은 피자 중에서 최악이에요. 아니, 달려 씨, 왜 그래? 피자 맛이 별로야? 좀 먹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 이 피자가 괜찮아요? 아우 세상에,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입맛 너무 촌스럽다. 진짜 이태리 피자 못 드셔봤나 봐요? 아니, 다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도 너무 없네. 내가 이놈의 피자집 가만 안 두겠어. 당장 리뷰랑 벌점 달아야겠어. 이태리 전통 피자라더니 이태리 안 가보셨나 봐요? 제가 먹었던 피자 중에 최악입니다. 달려 씨, 내가 리뷰도 쓰고 별점 1점 줬어. 다른 피자 시켜줄게. 우리 달려 씨 속상해서 어떻게 하나? 정 과장이 시킨 피자를 달려 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정 과장은 배달 어플에 맛없다는 리뷰와 함께 별점 1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따르르르르르.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여보소, 나 태랑 피자 사장인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 집 피자를 그따구로 평가한냐? 뭐? 이태리를 안 가봐? 그래요, 나 이태리 안 가봤다. 이태리 안 가본 사람은 피자집도 못 한다냐? 아니, 그 피자 맛이 없으니까 맛없다고 리뷰 달고 별점 준 건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 내 망하게 하려고 그런겨? 내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러는겨? 좋게 말할 때 리뷰 지우란게? 제가 리뷰를 왜 지웁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끊겠습니다. 무시오! 시방 전화를 끊은겨?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더라고. 이보시오! 좋게 말할 때 리뷰 지우더라고. 아니, 이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벌써 전화를 몇 통이나 하는 거예요? 신고할 겁니다. 신고? 어디 경찰서에서 보자. 내가 너 뽀사물을 끄니끼니 딱 기다려라. 아니 뭘 느끼한 연기 잘하네. 무서워. 대사가 너무 많아요. 난 조연력만 줬으면 좋겠어요. 느끼한 연기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너무 무섭다. 그렇죠. 자, 요즘 배달 어플 리뷰와 별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죠? 왜냐하면 요즘에 리뷰랑 별점이 네. 굉장히 이 배달 시키는 입장에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이 어떤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하는 곳도 많고 뭐 별점은 좀 5점 달라 막 이렇게 손편지 써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그 별점 근데 1점 줬다고 이런 협박성 전화까지 하는 건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사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별점 하나하나 때문에 본인의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말할 때 리뷰를 지워라. 네. 라고 말한 거는 약간 협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이게 좋게 말할 때 리뷰를 지워라. 사실은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여기까지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연 속에서는 뭐 신고? 하면서 내가 너 뽀사 뿌릴 테니까 나오잖아요. 이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너 돈 안 내나? 돈 안 내면 너를 가루로 만들겠다. 가루로 만들겠다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이 가루로 만들겠다? 사람을 가루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사연에서는 뽀사버리겠다 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뽀수지? 근데 대법원에서 요 가루로 만들겠다. 협박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좋게 말할 때 리뷰를 지워라 여기까지는 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거기까지는. 네, 뻐사뿌리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좀 강한 그런 그렇죠. 단어가 있나 없나 네. 차이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전화해서 리뷰를 지우라고 한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피자집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네. 이게 그 고객 정보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번호를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예전부터 지적을 했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고객 정보가 노출되면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2017년에 국민권익위가 이제 배달 앱 가맹점주들에게 소비자 정보를 넘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공정위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서 이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법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배달 앱은 자신들은 단지 난 통신 중개만 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배달 앱은 가맹점주들에게 실제로 뭐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최대 24시간까지만 알 수 있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주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악성 리뷰 다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앓는 식당 사장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대놓고 이거 골탕 먹이려고 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 서비스로 더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리뷰나 별점 테러 하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리뷰로 남기고 악성 루머 퍼뜨리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쪽에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을 자신이 느낀 경험한 바 그대로 적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나의 이런 댓글이 앱을 이용하는 아니면 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돼서 어떤 범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허위 사실을 거기다가 첨가하고 이럴 경우 전혀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가게가 미워. 그래서 또 댓글 작성하고 허위 유포죄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허위 리뷰 작성을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의 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개월,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어요. 처벌이 세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리뷰를 달다가는 배달 앱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대법원에서 강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명예훼손법 이제 걸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당장 생기 유지도 어려운 이 사장님들이 이거를 뭐 소송을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악의적으로 리뷰나 이렇게 별점 테러 다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매출에 큰 손실이 오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이 리뷰 검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 악성 리뷰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리뷰 별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뭐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상담 자문 시스템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이런 고객들의 갑질과 악의적 리뷰, 물론 일부의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고객 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돼서 우리 모두 좀 더 편리한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말이 되니까 문득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군요. 또 한 해 멀어져 간다. 이 김광석 씨의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그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그 노래 제목은 서른 즈음에 아닌가요? 차라리 우리 나이에는 마음은 서른이에요. 자, 어쨌든 한 해가 저물 때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또 친구를 그리워하게 되죠. 만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동선 파악이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연말 연초 혹시나 코로나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동선 체크가 가능하도록 모임도 만남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안전한 저희 법테란과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란!